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이번에 처음 다루는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처음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푸드테크와 NFT, 우주기술 등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푸드테크에서는 대체육과 주방 로봇이 전시된다고 하는데요. 팬데믹과 기후변화가 오면서 사람들이 건강과 환경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고요. 또 우주비행선이 처음으로 전시가 됩니다. 우주로 물자를 수송하는 우주선, 드론, 또 위성 같은 것들을 선보이게 되고요. NFT도 올해 CES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CES에서 NFT를 주목하는 것은 NFT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NFT 거래액이 9,500만 달러, 특히 하반기에 좀 많이 늘어서 주목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1,1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고 올해는 230억 달러, 약 27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는 전망 수치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트렌드도 또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계속 함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장 좀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긴축 고삐대 적극 재정, 글로벌 주식시장 향방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 수식어가 정말 많으세요. 알고 계신가요? 예, 뭐 언론에서 뭐 닥터둠 이런 표현을 네. 많이 하던데요. 한국의 닥터둠, 예측을 잘하는 비관론자, 거시경제의 거장. 이런 수식어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수식어 있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수라는 표현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나고 보면은 88년 증권회사 입사했는데요. 네. 제가 항상 비관론을 주장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예. 제가 88년 증권회사 입사 이후 2006년까지는 뭐 최고의 락관론자라고 비관론자고 락관론자고 이렇게 토론을 거치는데 제가 락관론자 쪽에 섰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예,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뭐 그 이후로 뭐 언론들이 저를 닥터둠, 뭐 비관론자. 네. 예, 그런데 저는 낙관론자, 비관론자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이나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망치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할 뿐. 뭐 한쪽으로 저는 치우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의 그 인터뷰 제목만 보면 사실 비관론자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교수님 그 인터뷰나 또 강연 같은 거를 듣게 되면 이분이 비관론자시지만은 않으신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한 전망을 철저히 해 나가고 계시는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교수님이십니다. 자,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향방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쨌든 미국 쪽에서 긴축을 하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금리와 경제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반응이 나오듯이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불안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주식시장은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요. 뭐 거꾸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런데 그동안 세계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기는 이미 선행지수부터 둔화되고 있어요. 예, 여기다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서 유동성이 상대적인 축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통화량 늘어나요. 그런데 실물에 비해서요. 흔히들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M2 강의 통화량이 GDP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이건 상대적으로 이미 그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린다면은 결국 유동성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동안 주가가 이런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경기 회복 때문에 올랐는데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다 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일단 뭐 유동성 자체는 그래도 시장에는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풍부하죠. 예. 제가 우리나라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추정을 해보니까요.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라는 게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수익률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게 작년 10월까지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뭐 1,553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M2에서 단기 부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조금 더 은행에 뭐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긴 저축성 예금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그동안 주식을 투자했는데 사실 그 작년 하반기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뭐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 주가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6개월 이상 조정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에 관심이 조금 줄어들고 그 돈 일부가 은행의 장기예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정말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 자체로는 많을 수 있으나 주식시장 특히 자산 가격에 있는 버블 같은 경우는 이런 늘어나던 유동성의 추이가 꺾이게 됐을 때 반응이 크게 나타나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기간, 특히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 시기에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예. 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뭐 미국 그리고 은행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예, 장기 저축성 예금으로요. 미국으로는 안 가나요? 미국으로도 많이 갔죠. 예. 그런데 우리 그 서학개미라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우리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들어오면은 그 돈이 금융 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해외 증권 투자나 해외 직접 투자로 다 나가고 있죠. 그래서 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작년 뭐 하반기 이후로는 미국 시장만 상대적으로 더 좋았기 때문에 좀 미국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이 빠지긴 했어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또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우리 장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 뭐 개장 전에 북한 쪽에 또 미사일 뉴스가 있긴 했지만 또 오늘 또 큰 폭의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주식시장의 향방을 보기 위해서 12월 FMC를 굉장히 주목했었는데요. 12월 FMC 회의 결과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3차례 있을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네. 3월경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 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몇 번 정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점도표에 나온 것처럼 한번 2번, 3번, 빠르면은 3월, 늦어도 6월부터 인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금리를 저는 많이 못 올리리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테이퍼링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래도 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별로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장기 금리에는 미래 경기가 반영되거든요. 네. 특히 미국의 실질 금리가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라는 것은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건데요. 명목 금리를 미년 10년 국채 수익률로 한다고 그럴 때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1.6% 안팎인데 미국 네. 소비자 물가는 6.8%거든요. 마이너스 5%가 넘습니다. 이 실질 금리가 사상 최저인데요. 실질 금리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죠. 과거 보면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되고 나서 한 2분기, 7분기 정도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금리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걸 장기 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금리를 저는 많이 못 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아주 심플하게 시장을 예측을 해주시죠. 이렇게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했을 때 실질금리가 나오는데 이 실질금리가 결국에는 미래 경제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빠르면 3월 혹은 6월에 인상하긴 하겠지만 점도표에 나오는 만큼 어쩌면 많이 못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장기 적정 금리를 한 2.5% 정도로 해놨는데요. 예. 저는 거기까지 못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침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금리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 예. 뭐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왜 금리를 인상하겠느냐? 예, 그거는 현재 경기는 좋고요. 사실 물가가 굉장히 높죠. 뭐 작년 11월 소비자 물가가 6.8% 전년 동기 대비. 네. 올 상반기까지는 5%에서 6% 사이일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물가가 높으니까 당장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도 장기 금리가 못 오르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상당 기간 계속 올렸거든요. 예, 이번에는 뭐 저는 한 두세 차례 올리고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 올릴 때 아무래도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예, 지금 시장이 그걸 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죠.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미리서 네.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금리는 별로 못 오른다. 사실 우리도 한국은행이 작년에 금리 2번 인상했고 뭐 올 1월, 2월에 한두 번쯤 인상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 금리 10년 국제 수익률은 한때 2.5%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2.3% 안팎에서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실질 금리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앞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 경제 성장으로 기업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금리는 많이 못 오른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앞으로 기대되는 경기 둔화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가 뭐 자산가에 예측할 때 금리보다는 우리가 경기나 기업 수익 증가율 이거를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제조업 지수가 조금은 돌아서고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까지도 치솟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연말 들어서 조금씩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금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 내에. 예, 예. 예,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인하하고 있고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금리까지도 인하하는 예. 움직임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또 올해 양회 전까지 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또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 기대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그거는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에서 OECD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국 등 이머징 마켓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OECD 전체 선행지수는 작년 7월을 고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선행지수는 3월을 고점으로 먼저 떨어졌어요. 중국 경제가 먼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게 투자였는데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국 경제가 뭐 5% 안팎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보다 낮은 4%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중국이 통화 정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주면 이게 투자는 뭐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로 뭐 중국이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 구조가 바뀌는 뭐 첫 단계가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과연 올해 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내놓을 것인지 시장은 또 1분기 안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영희 교수님은 4% 수준으로 중국 경제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망이 돼도 그렇게 전망할지 중국도 중국 수치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그렇죠? GDP는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 분기별로 GDP를 발표하는데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거든요. 뭐 저도 좀 궁금해요. 그렇게 큰 나라가 GDP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집계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발표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지만 GDP를 뭐 속보치, 그 다음에 잠정치, 학정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중국 한 번 발표하면은 수정도 안 해요. 그래서 중국 GDP는 좀
다른 나라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뭐 다른 믿을 만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GDP 발표되는 거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인플레이션이 또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시장에 또 민감한 재료가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그 물가가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주식들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인상 전망과 함께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됐고요. 또 뭐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또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린플레이션까지 도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올해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올해 인플레이션 진행 경로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켜보시는 지표가 있으실까요?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올해 10가지 변화를 좀 지적을 해놨던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현재는 인플레이션이지만 연말 가면은 디플레이션이 이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네.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동안 물가가 올랐던 거는 수요 측면에서 예. 정부가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로 하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미 고점을 쳤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많이 둔화되고요.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코스피를 봅니다.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요. 우리 수출이 잘 되면 세계 경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 오르고 세계 경제 좋으면 원유 수요 늘어가지고 유가도 오르죠. 그래서 우리 주가가 뭐 저는 선행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유가의 주가 선행 지표. 예. 예. 우리 주가가 11월까지 떨어져 12월 반등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1월에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유가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가가 올해는 많이 조정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유가도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많이 둔화되고요. 특히 연말 내년 초에는 또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이야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디플레이션의 원인, 디플레이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수요 부족이죠.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요.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맥킨지가 주요 선진국 조사해 보니까 선진국의 평균적인 가계 실질 소득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그 나라 전체 GDP는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가구 소득이 줄어든 거는 상위 10%, 20%만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그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소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수요가 부족하고요. 지금 일부 반도체 같은 데서는 초과 수요가 존재합니다만 아직도 그 외에 대부분의 산업을 보면은 아직도 초과 공급 상태거든요. 초과 공급 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네. 가계 소득이 평균적으로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그 한국은행 조사 보면은 2,500개 정도 우리 기업을 조사했던데요. 약 40%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기업 40% 정도가 1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부 지원으로 그 다음에 원리금 상한 연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도 뭐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는 기업 측면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런 구조조정을 조금씩 이연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곪은 게 좀 터져야 이게 또 경제도 더 잘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구조조정을 빨리 하면 경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정부는 정책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일본 경제가 사실 장기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에 헤매고 있는 거는 구조조정을 빨리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할 때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워낙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빨리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뭐 경제가 나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결국 미래 산업으로 가면서 또 구조조정되는 그런 기업들도 또 생기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 진행 경로 올해 예상을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보다 하반기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겠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모든 게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잘 되는 데는 뭐 굉장히 잘 예,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 물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양극화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 10가지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다 양극화인 앞으로 것 같아요. 예.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없어질 텐데 오히려 그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잘 될 것이다. 네. 지금도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앞으로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올해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경기 둔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세계 주가를 뒷받침했던 게 기업 수익 증가, 경기 회복, 유동성. 근데 유동성이 이미 축소 국면에 들어섰고요.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은 뭐 자산가의 주가 더 오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을 치고 11월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OECD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는 7월이 고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경제 지표들이 시차를 두고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뭐 경기만 좋으면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데 금리가 좀 오르는 데다가 경기마저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해주신 경기 선행지수의 움직임을 계속 잘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기의 둔화 가능성 이것이 주식시장을 올해 가로막을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수익의 기회, 해외 대 국내. 정말 연말부터 연초까지 정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 네. 다들 계속 국내 주식을 투자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 하반기에 안 좋았던 만큼 올해는 중국과 함께 우리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선거가 2번이나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시죠? 네, 저는 뭐 선거가 중요하게 안 경제나 보시나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물론 그 동학개미운동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주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올해 저 거래소 개장식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참석을 했고 여러 가지 그 낙관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더라도 이 경기 흐름이라는 거는 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한 대선 주자는 5,000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의 문제죠. 언젠가는 5천 가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시기가 상당히 먼 훗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연간 적정 상승률이 4 내지 5%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명목 GDP 성장률보다 한 1 내지 2%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잠재 명목 성장률이 제가 추정하면은 3%를 좀 밑돌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시장 기대 수익률은 연간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매년 그 4 내지 5% 성장하면은 코스피가 적정 수익률인데요. 네. 이거로 따지면은 뭐 제가 계산하면 2008년, 9년쯤 4천을 넘게 됩니다. 물론 적정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천은 한참 그 일이죠. 그 후의 일이죠. 4,000을 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네, 저는 뭐 2008년, 9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8년? 28년. 네, 28년, 2028년. 29년. 예. 네.
10년 정도 보실 줄 알았습니다. 네, 역시 2028년 정도면 10년이 안 걸리네요. 4,000포인트 넘어가는 시점을 현재의 우리나라의 성장률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시점에는 그 지수대 4,000포인트 정도는 올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2028년 말씀해 주셨고요.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지수대도 얘기를 했지만 또 양도세가 도입이 된다면 거래세를 폐지한다든지 여야에서 여러 가지 주식 부양책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거든요. 예. 이게 주식시장 부양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예, 뭐 일부 도움은 되겠죠. 예. 양도세 도입하면 자연적으로 거래세는 그 폐지해야 되는군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네, 동치미 같은 또 시원한 말씀해 주시네요. 예, 그리고 그게 굳이 부양책은 아니다. 예. 예, 양도세가 도입되는데 예. 예, 거래세는 뭐 선진국 당연히 보면은 양도세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없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각 후보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도 그렇거든요. MSCI 선진국에 빨리 편입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내년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거라는 계획들을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예. 뭐 장단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거 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경제 규모, GDP 규모나 수출입 규모 이런 거로 보면은 우리 선진국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외환시장 이것 때문에 MSCI에서 한국 시장을 선진시장에 편입 안 그러는데 그런데 그 외환시장 여기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해도요. 저는 우리 환율에 큰 영향을 안 주리라 보고 있어요. 우리 GDP 대비 경상수적자가 4% 안팎이고요. GDP 대비 4% 안팎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싱가포르, 네. 뭐 독일, 네. 대만 이런 몇 나라 우리 경상수적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환보유액 뭐 4,500억 달러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단기해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외환시장을 저는 뭐 안전히 놔두더라도 개방하더라도 뭐 저 환율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빨리 여기 선진시장에 편입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일부 자금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데이버 슈커님께서 한국 MSCI 선진국 편입 말씀이시죠? MSCI 편입, 또 남북 종전선언, 4차 산업 수혜 국가 5,000포인트 외에 못 가나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미소만 보여주시네요, 교수님. 뭐 네. 시간의 문제죠. 5천 가기는 갔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오늘 뭐 2008년 9년 그때가 4천이 좀 넘을 것이다. 2028년, 예, 예. 2029년 정도는 충분히 그 선에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은행도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산 버블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이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이죠? 예, 우선 금융 불균형 의미를 좀 한국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뭐냐? 지금 얘기하는 거랑 다른 의미인가요? 뭐 거의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6%, 뭐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뭐 주식시장 저는 거품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제가 계산해 보면은 적정 수준보다 한 4 내지 50%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금융 불균형이라는 거 부채,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자산 가격,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해소하자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뭐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금융 감독은 금융위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랬을 때 자산 가격이 연착륙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올라갈 때는 늘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해요. 근데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을 가속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모든 자산, 특히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데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올해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셨고 지난해 관심 또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무엇보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올해 자산 가격의 경착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에서 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걸 또 잘 포착하자라는 의미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코스피 지수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뭐 지수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예. 뭐 요새 언론에 나오는 그 증권사 전망치 보니까 네. 뭐 2,800 하단, 그다음에 상단은 뭐 3,300, 3,500까지 부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게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적정 GDP 뭐 여러 가지 코스피 추정하는데요.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평균 적정 주가 한 2,830이 나옵니다. 예, 물론 또 다른 변수로 추정하면 이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일평균 수출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하면 이보다 더 낮게 나와요. 이게 제가 보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상하 10% 정도 변동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3천이 약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그때는 올 한 해만 보면은 주식 비중 좀 줄이고, 뭐 이 적정 수준에는 10% 정도 떨어지면은 예, 주식 비중을 늘리는 뭐 이런 투자 방법이 올해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목 GDP로 추정을 했을 때 평균 코스피가 2,830포인트라고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0% 하니까 3,110선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는 비중을 점차 줄이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0%가 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또 주식을 늘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주도 업종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저는 지금은 현금 비중이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만약 제가 올해부터 주식을 시작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100을 주식을 산다고 계획을 해놨다면은 1분기에 한 20, 그 다음에 2분기에 한 40,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를 4분기에 이렇게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4분기 내년은 주가가 오르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지금 당장 전부 사기보다는 3분기까지 뭐 그러한 비중으로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업종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비중을 어디로 싣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저 반도체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예.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뭐 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이거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보이지만은 뭐 탄소 제로 시대로 가면서 최소한 2030년, 40년까지는 이게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 보일 때 2차 전지,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래 살고 싶고 건강히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뭐 이런 것들을 올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어려워서 바이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저는 바이오는 개별 종목보다는요, 그 예. ETF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글로벌 ETF나 우리나라도 바이오 관련 ETF, 예. 헬스케어 관련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바이오는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종목을 잘 선정할 때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은 뭐 제 주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부 종목 사가지고 지금 크게 손해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펀드나 그다음에 ETF 형태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해 주식 수익률을 교수님께서는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4 내지 5%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명목 성장은 3%다. 주식은 4 내지 5%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뭐 4 내지 5% 이걸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은행에다 뭐 맡겨놓으면 금리 1% 좀 넘거든요. 4 내지 5%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저는 늘 우리가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금리가 올랐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거든요. 네, 장기적 저금리 추세로 시기가 보면은 10년 넘었어요, 지금 예, 벌써. 예. 금리가 굉장히 낮죠. 예. 이 금리에는 미래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낮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안 늘어나고 우리 임금도 많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저금리 의미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주식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작년에도 제가 제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십시오. 4 내지 5% 정도로 낮추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작년에 코스피가 이제 3.6% 뭐 이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기대 수익률 4 내지 5%로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주도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1분기는 조금은 참으셔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전체 100을 내가 올해 주식을 산다면 20 정도, 2분기는 40 정도, 3분기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잡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연간 수익률이 좀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작년 수익률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올해는 한 이 정도로 목표를 조금 낮추시는 것도 내 투자를 좀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또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벌써 또 우리 채팅창에서는 뭐 중국 얘기도 나오고 일본, 대만은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안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미국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주식시장 미국 대 아시아 증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올해는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어느 한 지역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1985년, 90년 일본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죠. 그다음에 95년, 2000년 미국의 IT 거품 발생에 붕괴됐죠. 네. 그다음에 2006년, 2007년에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6천이 넘던 게 18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어떤 지역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데요. 지금 거품 정도가 제일 심각한 나라는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법비지수, 그다음에 PER, 그다음에 가계 금융자산 주식 비중,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을 내다보면은 저는 미국 비중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나왔고요. 뭐 단기적으로 중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멀리 내다보면은 베트남, 인도, 특히 저는 베트남, 인도 같은 시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는 뭐 그 관련 그 ETF 뭐 투자해가지고 뭐 장기를 내다보고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을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뭐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은 모든 경제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저처럼 나이 들면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권 앵커님 좀 젊으면은 저보다 소비도 더 많이 젊어야죠. 늦고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20대, 30대. 예. 예. 그런데 인구 구조가 그쪽에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쪽이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앞으로 5년은 7% 안팎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작년에도 투자했어야 됐고 뭐 앞으로 5년, 뭐 10년을 내다보면은 꾸준히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 나라들 우리가 기업 분석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도 역시 ETF, 우리나라도 인도 ETF가 있고 베트남 ETF가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그 전 세계 주요 주가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주가가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졌는데 베트남 주가는 35% 올랐어요. 인도 주가도 20% 이상 오르고. 네. 그게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그 미국의 신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인도와 베트남이 수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미중 패권 전쟁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직접 투자가 그동안 중국으로 갔는데요. 이것들이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수혜국이 두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해 그래도 미국이 버블이 끼어 있고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도 고령화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빼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아시아 지역에 빼주셨으니까.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데 우리나라보다도 인도, 베트남이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예, 기대 말씀이시죠?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글로벌 주식시장 연간 전망을 함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의견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의견을 주셔서 오늘 정말 활발했던 주식 심화론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장 좀 아쉬운 흐름을 보입니다만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좀 이런 움직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계속해서 달러 또 원달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러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선 오늘 장중에 터치하는 듯 했지만 장중 터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심화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